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진실 왜곡, 삶의 기만과 절대 진실, 여기서 한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 왜곡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사람들은 왜 진실을 좀 비트는 건지, 또 그게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자료 속에서 그 핵심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특정 텍스트에서 발췌한 내용이라는 점,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맞아요. 이 텍스트는요, 진실을 조작하는 행위가 그냥 거짓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의 인식이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 자료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진실 왜곡이라는 개념, 이거부터 좀 명확히 해야겠네요. 이 텍스트에서 흥미로운 점이, 진실 왜곡은 그냥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진실 전체가 마음에 안 들 때, 아, 그때 필요한 부분만 쏙 골라서 원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비트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죠. 그렇죠. 네. 딱 자기 이익.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서는 정치인들이 이 방법을 자주 쓴다고 지적해요. 뭐랄까? 자기가 실제로는 이웃을 착취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착취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식으로요. 듣고 보면 진짜 교묘한 방식이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거짓말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잔류는 그 핵심 동기로 두려움을 딱 꼽습니다. 두려움이요? 네, 직업을 잃을까봐 아니면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까봐 혹은 처벌받을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진실이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소중하게 여기고 불리하다 싶으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아, 진실 그 자체보다 그 결과에 대한 이해 타산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텍스트에 정말 생생한 예시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이웃집 시계 훔친 사람 이야기요. 이게 참 좀 인간적이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계 이야기. 시계를 탐내서 슬쩍 가져갔는데 나중에 아들 때문에 들통이 나죠. 그래서 법정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실 왜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딱 보여줍니다. 시계를 집안에서 발견한 건 맞는데 누구 건지 몰라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보관이요? 허허. 네. 이웃이 시계 찾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처벌 피하려고 이야기를 완전 새로 쓰는 수준이네요. 이걸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나 변명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텍스트는 이런 두려움에서 비롯된 왜곡된 진실을 우리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친다고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절대 진실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것과 딱 대조시키죠. 절대 진실? 네, 이 절대 진실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다. 그리고 왜곡과 기만으로 쌓아올린 삶은 결국 그 결과를 영원히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가 정말 좀 파격적이고 어쩌면 논란이 될 만한 주장도 내놓아요. 저도 좀 놀랐는데 바로 어떤 정당하고 올바른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이 진실 왜곡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도발적인 제안이죠. 텍스트가 드는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아주 악의적으로 비방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진실을 보여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 더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에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고 싶어 하는 말.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곡된 시각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어딘가로 가고 싶어 안달인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더 빨리 도달하게 도와주자는 그런 논리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저희 의견이 아니라 이 텍스트의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런 방식이 오직 거짓 속에서 번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리고 고귀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만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텍스트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요. 세상에는 긍정적인 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힘도 작용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는 생각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부정적인 특성, 여기서는 진실 왜곡이죠. 이걸 활용하는 것 자체를 이 자료는 본질적인 악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향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치유책은 모든 것에서 절대 진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진실 왜곡이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의 일부를 선택하고 비트는 행위다. 이런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 주된 동기는 역시 두려움과 처벌 회피였죠. 네. 그 시계도덕의 생생한 예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좀 논쟁적이었던 부분, 특정 조건하에서는 진실 왜곡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텍스트의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절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확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나 관계 속에서 이런 왜곡의 그림자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대처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가 던지는 좀 흥미로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어요. 텍스트는 한편으로는 기만의 결과를 영원히 가져간다고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때로는 그 왜곡된 진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제안하거든요. 네, 그게 참... 절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이상과 현실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왜곡된 진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 이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것은 진실이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관계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자료를 곱씹어 보시면서 당신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